그 마지막이고, 여태껏 우리가 자료형을 사용도 해보고 생성도 해봤어요. 근데 설계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API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고 이런 건 해봤는데, API를 어떻게 만드냐 그건 안 해봤으니까 오늘 좀 좋은 설계를 위해서 어떻게 자료형 이용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자바스터링 끝낼라 그래요. 자료형 설계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API를 정의하진 않았죠. 제가 여태까지 수일 목요일 보여줬던 과정은 그냥 단순히 API를 구현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API를 정의하는 거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제는 어떤 API를 개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내장 자료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료형 작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컴플렉스, 터틀,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어떤 자료형들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자료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API 개발해보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떠한 우리 구현 전략, 클라이언트 필요에서 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랑 캡슐화, 불변성, 상속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PI 설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맨 처음 뭐 수요일 날은 그냥 자료형을 사용만 해봤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구현을 해봤어요. 이제는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차례예요. 설계라는 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끝낼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토이 프로젝트에서는 어차피 뭐 그렇게 1개월 하고 평생 쳐다보지도 않을 코드들이라 그냥 개판같이 쳐놓고 거지같이 코드를 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기업에 이제 나중에 뭐 입사를 하고 해가지고 기업의 코드는 몇 년 동안 막 유지 보수가 돼요. 만약 여러분들 이 리스트 구조를 구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대충 구현할 수 있겠어요? 신중해져야겠죠. 신중해지지 않으면 이제 피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이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API 설계 계속 하자면 우리가 다양한 표준을 써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차 선로는 다 똑같이 생겼겠죠. 뭐 너트와 볼트도 막 사이즈가 있고 그렇죠. 다 표준화된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팩스 기계, 라디오 주파수, USB도 뭐 A 타입, C 타입 막 있죠. 이런 어떤 표준을 써요. 이 공용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프로그램이란 것은 결국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해서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자바 문법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이게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바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구현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철학이 있잖아요. Write once, run anywhere. 이 자바는 그냥 코드 한번 쓰면 윈도우, 리눅스, 맥 어디서든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표준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명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API 이제 앞으로 기술을 하고 할 텐데, 우리 이상적으로는 그냥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물론 부작용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목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API하고 실제 구현,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같은 계산을 수행할 거냐, 그런 걸 결정하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명세 문제라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이 API에서 내 프로그램을 막 상세히 기술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API 설계 계속하면 와이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와이드 인터페이스는 어떤 클래스가 메소드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메소드의 수가 너무 많으면 피곤해요. 이 와이드 인터페이스를 피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메소드가 막 20개, 30개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퍼블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라이빗은 뭐 몇 개여도 상관이 없는데 남들 클라이언트한테 공개된 메소드가 막 2, 30개씩 되면 그건 문제예요. 왜냐하면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필요로 의해 삭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메소드의 수를 줄이려고 고민을 해야 돼요. 다만 시스템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이거는 어쨌거나 범용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는 메소드의 수가 굉장히 적어야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을 오버로딩을 이용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크기는 다 줄어들겠죠. 오버로딩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수직적 관계에 있는 메소드들만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바의 매스 라이브러리는 사인도 있고요,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어요. 근데 시퀀트는 구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사인 분의 1이기 때문이에요. 이 역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현을 안 해요. 이것도 어떤 수직적 관계에 있는 메소드들만 구현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바 코딩한 사람들은 정말 고수들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퀀트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구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 이 와이드 인터페이스를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와이드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코드로부터 시작하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료형 API 설계를 할 때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어떻게 써질까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코드 형식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코드의 세부사항을 전혀 상상하지 않고요. 그냥 높은 수준에서 내가 이 라이브러리 쓰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것 같아 라고 하고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와 아주 중요한 게 이제 TDD인데, 이건 한번 제가 오늘은 좀 마지막 날이니까 간단하게 좀 코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 TDD라는 게, 그쵸? 이 TDD라는 거를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만약 일단은 TDD를 하기 위해서 그 JUnit 같은 어떤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인텔리제이를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디펜던시를 해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JUnit은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메이븐을 통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넣어진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계산기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TDD의 어떤 그 개발 철학은 테스트를 먼저 작성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노테이션 쓰는 건 JUnit의 사용법인데,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쓰고 내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저희는 계산기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미리 써보는 거죠. 아예 구현도 안 해보고 calculator C 만들고 C에 new calculator 그리고 우리가 C 계산기 쓰면 덧셈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쓰겠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어떤 상상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테스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3하고 5를 넣으면 8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assert라는 게 있어요. assert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왜 불안하게 안 뜨냐? 그쵸. assert equals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8,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값이고 이건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 동일하면 테스트가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동작을 합니까? 당연히 동작 안 하죠. 왜냐면 우린 칼큘레이터를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부가적인 어떤 점인데 IDE가 좀 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줘요. 이 create 클래스 calculator 하면 그냥 calculator 만들어져요. 그쵸? 그냥 IDE가 알아서 너 이 calculator 필요해 보이네 하고 만들어져요. add란 메소드 없죠? 이 create 메소드 add in calculator 이 해결책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return add니까 a 플러스 b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모든 게 구현이 됐잖아요. 테스트는 그냥 실행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테스트 패스드 하면서 이 초록색 느낌표 이 V표가 떴죠. 그래서 테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테스트 코드 아니 3 더하기 5는 9 나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테스트 실패했다고 떠요. 아니 이 add 3, 5가 9를 리턴해야 되는데 8이 리턴됐다.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바꿨으니까 실패가 된 거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미리 작성을 해놔가지고 나중에 아주 거대한 프로그램 만든다 이러면은 미리 이렇게 테스트 코드들을 작성을 해서 리그레션 테스트 같은 거를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좀 TDD가 이게 전부예요. 그냥 테스트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코드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현에 의존하지 않기. 이 자료형에 이제 값의 집합하고 연산의 집합 이 두 개가 자료형이잖아요. 근데 값을 아는 거하고 표현은 좀 달라요. 이 어떤 특정한 표현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의존하는 걸 피해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그 뒤에 예제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API 설계 주의사항입니다. API는 뭐 구현이 어려울 수도 있죠. 굉장히 어려운 구현을 가진 API일 수도 있고, 개발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초라해서 정말 초라할 수도 있고, 아주 거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API의 이 어려움 속에서 뭘 해야 되냐, 가슴속에 새겨야 할 말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필요한 메소드만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리던던트하다고 하죠. 그 불필요한 메소드들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미래를 너무 걱정해. 그래가지고 막 자기 혼자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당장 필요한 메소드들만 일단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캡슐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캡슐화 아주 중요한 용어죠. 여기서는 이제 정보 운입과 좀 비슷한 정의를 했어요. 정보 운입하면서 클라이언트를 구현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캡슐화에 대한 정의는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냥 우리 항상 자료형 정의 있잖아요. 값과 연산의 집합. 이거 자체를 그냥 캡슐화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값과 연산을 명시적으로 묶는 순간 이건 캡슐화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보 운입과 관련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분리하고 그걸 꽁꽁 싸매는 것, 그것이 캡슐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료형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있죠. 그래서 자료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캡슐화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은 모듈화 프로그래밍을 활성화해요. 그리고 디버깅도 쉬워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명확하게 해요. 얘네들은 다 서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사실 잘 설계된 모듈화 코드는 당연히 디버깅하기 쉽고, 기본 자료형에만 의존하는 그런 긴 프로그램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명확하게 합니다. 모듈화 프로그래밍이에요. 거대한 프로그램을 작은 모듈로 쪼개어서 독립적으로 개발 및 디버깅하는 게 바로 모듈화 프로그래밍이죠. 항상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해서 이제 다 알죠. 변경의 영향을 국부화해요. 작은 모듈에서 변경된 건 겉으로 뻗어나가지 않도록 잘 모듈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탄력적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부 구현을 새로운 구현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해볼 거고, 코드 재사용도 가능해지죠. 실제로 새로운 버전의 자바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은 구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 자바 버전이 계속 바뀔 때마다 있던 메소드들이 디프리케이트드가 되기도 하고 없던 메소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모듈화 프로그래밍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영향을 받지 않죠. 만약 우리가 자바 버전 바뀔 때마다 갑자기 어레이 리스트가 어레이 리스트 2가 되고 3가 되고 4가 되고 계속 바뀌면 그 쓸맛 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API를 딱 정해놓고 그 틀 내에서만 계속 변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마치 코드가 그냥 변하지 않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자료형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제입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복소수 예제 있죠, 어제. 복소수가 이제 왜 이걸 통해서 왜 API를 잘 정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기존 컴플렉스 복소수는 이 직교 좌표계를 이용해요. 우리 직교 좌표계라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 복소 평면에 복소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이 평면 전체에 어떤 점을 찍어도 거기에 대응하는 복소수가 하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을 표현할 때 여기를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 y축을 허수라고 생각을 해서 실수부 허수부에서 1 플러스 2i면 1, 2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직교 좌표계 말고도요, 또 다른 정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평면에 대한 모든 점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극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세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세타를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특정한 거리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돌리는 각도 하나, 그 다음에 거리 R을 가지고 이 모든 평면의 점들을 다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쪽 점은, 여기 있는 이 점은 세타가 이 정도 된 세타가 있고 거리가 이 정도 되는 R 값을 지닌 이 두 개의 값을 지닌 걸로 이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x, y 뿐만 아니라 이 각도와 거리만으로 또 표현하는 이 극좌표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극좌표계를 왜 쓰냐? 극좌표계는 곱셈이 아주 유리해요. 근데 직교좌표계는 덧셈에서 엄청 유리해요.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곱셈 같은 경우는 극좌표계가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인데 어떤 분야를 막 이용해서 이 컴플렉스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이 복소수의 곱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분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곱셈에 강한 자료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컴플렉스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직교좌표계를 이용하는 컴플렉스에. 근데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API를 잘 정의했으면 바꿀 수 있어요. 왜?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 컴플렉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API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PI를 변경하지 않으니까 대신 이 컴플렉스, 이 어떤 구현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 예제를 볼게요. 이 경우가 직교좌표계예요. 왼쪽이. 그리고 이쪽이 극좌표계예요. 보면은 이 API는 다 지켰어요. 예를 들어 생성자 다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얻는 것 당연히 여기 똑같이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타임스 ABS 플러스 타임스 ABS 다 똑같이 구현이 됐어요. 근데 내부 동작은 분명 바뀌었어요. 왜? 극좌표계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얘 컴파일할 때 똑같이 컴플렉스 .class 파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여기 이 직교좌표계에서 나왔던 컴플렉스 클래스 그냥 이거 대체해버리면 되잖아요. 외부에선 여전히 똑같아요. 왜? 이 API만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I를 잘 만들면 이 유지 보수가 아주 용이해져요. 수정을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자료형 구현할 때 이 프라이빗 자기 값의 집합 즉 인스턴스 변수를 퍼블릭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이 API와 관련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컴플렉스를 이 퍼블릭으로 다 값의 집합을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여기 있는 메소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직접 c.r이 하면 접근이 되잖아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API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았고 직접 이 값의 집합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극좌표계로 바꿨어요. 그래서 R과 세타로 바꿨어요. 동작할까요? 이 코드?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부 사항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퍼블릭이라는 걸로 선언이 되어 있어서 세부 사항을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 세부 사항이 바뀌게 되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이 갑니다. 하지만 API로 우리가 접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R2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수부를 접근하도록 했으면 여전히 이쪽 부분은 똑같이 API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 자료형이 바뀌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캡슐화의 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캡슐화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유지보수에서 아주 강력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터 세터를 쓰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미래 계획이에요. 우리 그래서 자료형을 캡슐화하지 않은 프로그래머 때문에 상당히 말이 안 나오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편 번호래요. 맨 처음에는 5자리 우편 번호를 썼대요. 근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이 5자리 우편 번호 영원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 작성을 했었대요. 근데 1983년에 G+4가 등장을 해서 9자리 우편 번호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IPv4예요. 이거는 다 알죠? IPv4가 이제는 부족해요. 최대 43억 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주소가 부족해서 다들 열심히 돈 내고 나눠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IPv6를 등장을 시켜서 새롭게 이제 주소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바꾸고 있죠. 그리고 차량 식별 번호예요. 차량 식별 번호 같은 경우 미국에선 17자리 숫자를 쓴다고 하는데 2010년에 이거 다 소비를 했대요. 그래서 차량 식별 번호 길이가 증가가 됐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 식별 번호를 이용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들 다 동작을 안 했겠죠. 각각 이 1000억 원씩 비용이 들었대요. 변경을 하는데. 겨우 단 하나의 숫자를 캡슐화하지 않은 실패로부터 우리가 비롯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캡슐화를 아주 잘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고, 어차피 나중에 실무 가면 이런 게 정말 중요해서 코드 리뷰 당하면서 다 깨질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기분 나쁠 것보다는 지금부터 조금 잡아서 좀 덜 깨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잠재적 오류를 제한하기예요. 이 잠재적 오류를 제한하기는 캡슐화의 또 다른 이점 중에 하나예요. 이 캡슐화를 함으로써 이 프로그래머의 코드가 잘 동작할 거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해요.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 2000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엘고어라는 이때 당시 누구였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대통령 이제 뭐라고 하죠? 후보였거든요. 후보였는데 이게 지금 잘렸는데 마이너스 16,022개의 표를 받았다는 결과에 출력을 했대요. 이 전자투표기가. 이게 말이 되나요? 마이너스 16,022표를 받을 수 없죠. 이게 표를 집계하는 변수가 이 투표기 소프트웨어에서 캡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러가지 이유, 오버플로우가 났을 수도 있고 정확히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런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카운터에 C에 그냥 카운트라는 애를 누가 마이너스 1622 이런 코드를 갑자기 악성적으로 그냥 넣어놨을 수도 있죠. 이런 게 가능한 건 사실 캡슐화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터라는 API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집계기예요. 집계기인데, 근데 카운터 생성자 이렇게 있고요. id랑 맥스 값 받아요. 그리고 하나를 증가시키는 메소드가 있고, 카운터에 집계된 밸류를 보는 그런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리프레젠테이션 보여주는 투스트링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id, max, 그리고 그래서 id 다 max하고 여기 카운트 0 초기화 해주고요. 그리고 생성자 이렇게 되고, 인크리먼트 메소드는 이 맥스 카운트 아래에서는 그냥 카운트 1씩 더해주는 그런 인크리먼트 메소드가 하나 있고요. 밸류는 당연히 카운트를 리턴해주고 투스트링 메소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n개의 집계기를 놨어요. 지금 여기서 n과 트라이얼 받아서 n개의 집계기를 생성을 해서 랜덤으로 지금
n개 중에 하나의 인크리먼트 메소드를 랜덤으로 호출해요. t번의 시도 동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60만 번, 6개를 60만 번 호출했거든요. 그럼 다 랜덤으로 막 호출이 되니까 대충 10만 개씩 호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한 거를 확인해 본 그런 테스트 코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메소드로 우리가 캡슐화를 해버리면 어차피 집계를 할 때는 1만 증가하면 되잖아요. 뭔가 집계할 때 위로 오르기만 하지 사실 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크리먼트라는 애로 캡슐화를 해버리면 행동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막 우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텐데 너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만 사용해 라고 우리가 API를 통해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한을 해버리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마이너스 16,022개의 표를 받았다는 그런 결과를 출력할 일이 이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적 오류를 제한하는 용도로 API를 정의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변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변형 같은 경우는 이뮤터블입니다. 불변형과 가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불변형은 변하지 않는 값을 캡슐하고 기본 자료랑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int a는 14, a0에 a 넣었어요. 그럼 a0도 14겠죠. 그리고 a에 a 플러스 5를 했으니까 a는 19가 돼요. 그럼 a가 뭐죠? 이게 지금 반대로 됐죠? 그쵸? 반대로 됐죠? 여기가 19가 나오고 여기 14가 나와야죠. 그래서 A가 출력이 되면 A 출력하면 19가 나오고 A0 출력하면 14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 이게 참조형이었으면 이 과정에서 대입하는 과정에서 A0도 같이 변했을 거예요. 참조형이기 때문에. 그냥 객체는 가만히 있고 참조가 계속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변화시키면 다른 참조도 다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기본 자료형처럼 동작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불변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C0에 또 C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참조형이니까 이 컴플렉스 1.0 3.0i를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가 지금 C가 얘 가리키고 있는데 C0에 또 C 넣었으니까 C0도 얘를 가리키겠죠. 근데 우리가 C에다가 플러스 이 2를 더했어요. 2를 더해서 다시 이 C에 넣었어요. 이 불변형은 얘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객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1.0 3.0i에 2.0을 더한 3.0 3.0i가 얘를 이렇게 참조를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C0는 여전히 가만히 있죠. 이거랑 똑같아지죠. int의 경우랑. 이런 식으로 어떤 구현을,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뮤터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가변형이었다면 얘가 변했겠죠. 그냥 더했을 때. 그럼 C0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참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불변하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 가변형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게 변하는 값을 추적할 책임을 없애주기 위함이에요. 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얘네들의 값을 다 추적을 해야 되죠. 근데 카운터 같은 거 보세요.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 집계가 얼마나 됐는지 그 클라이언트한테 책임이 없죠. 그냥 내가 알고 싶을 때 밸류 호출해가지고 지금 뭐 10만 표 집계됐구나 라는 걸 그냥 알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변형을 사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변하는 값을 추적할 책임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어떤 자료형을 쓸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과 문자열, 이게 불변형과 가변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배열 같은 경우는 가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생성을 하고 그 배열의 값을 막 바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열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가변형이에요. 반면 스트링 같은 경우는 불변형이에요. 불변형으로 구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hello라는 값을 a에 넣고 b에 a를 넣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b도 hello겠죠. b도 hello고 a.concat을 했어요. concat은 뒤에 뭔가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a를 출력하면 여전히 hello가 나와요. 아니 이거 a concat 해가지고 뒤에 월드 붙였으면 a는
헬로 월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불변형이니까 안 변해요. 그러면 붙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참조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처럼 B에 A에 헬로 넣고 B에 A 넣고 A를 바꾸고 싶으면 A 컨캣 월드를 하면 얘가 헬로 월드라는 그 붙여진 어떤 문자열에 참조를 반환해요. 사실은 이 헬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A에 이렇게 참조를 넣어주면 A를 출력했을 때 헬로 월드가 나오고 B는 헬로가 나오죠. 이렇게 불변형으로 스트링을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만약 가변한 문자를 원하는 경우 스트링 빌더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가 있는 거예요. 불변한 배열을 원하는 경우 벡터 클래스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변성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사용하기 더 쉬워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 더 쉬워요. 오용하지도 않게 돼요. 변수의 값이 항상 일관된 상태 유지하기 때문에 디버그가 훨씬 쉬워져요. 변수의 값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적할 필요도 없고 디버깅이 훨씬 쉽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g 그 컴플렉스 g에다가 g를 곱하고 g제곱 플러스 지금 g제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서 g 타임스 g 즉 g제곱을 할 때 g제곱된 객체가 새로 생성이 돼서 얘가 리턴이 돼요. 그리고 걔를 다시 플러스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하나 연산할 때마다 다 새로운 객체 생성 계속 생성이 돼요. 이거는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에서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아 객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간에 사용된 객체들은 이제 다 참조가 바로 없어지고 아무도 참조하지 않는 객체가 메모리에 떠다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바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스레딩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변수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데 불변형을 쓰지 않고 가변형을 쓰면 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자, 지금 여기 코드를 한번 보여줄 건데 이 코드 어떤 거냐면 스레드를 생성을 할 거예요. 스레드를 이게 10만 개 스레드 10,000개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 스레드가 제가 int라는 어떤 가변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n이라는 int에 1씩 계속 더할 거예요. 몇 번 동안 돌냐면 1000번 동안 돌면서, 그러니까 10,000개의 스레드가 1000번 동안 돌면서 이 n을 1씩 더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면 10,000 곱하기 1000, 그래서 총 100만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1000만, 10,000 곱하기 1000, 1000만. 그래서 한번 해보면, 실행해보면 이 1000만이 안 돼요. 999만이 나오죠.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바로 이 경쟁 레이스 컨디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경쟁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스레드가 지금 10,000개가 1000번 돌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A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 스레드가 이제 T1, T2 해가지고 T만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스레드 돈다고 생각을 해보고 T1이 이제 그 add 1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이 add라는 어떤 함수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a에는 a 플러스 밸류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a에 이 값을 넣기 위해서 얘를 계산을 하겠죠. 근데 우리 1을 했으니까 a는 0이었고 1이니까 이놈의 값은 1이구나. 그래서 a에 1을 넣어야 되구나 하고 1까지만 일단 계산을 하고 a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운영체제가 갑자기 야 스레드 1 너 너무 많이 일했어. 다른 스레드도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T2한테 제어권을 넘겨줘요. T2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add 1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a는 여전히 0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아직 넣지 않았거든요. T1이 1을 일단 계산을 하긴 했는데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a 플러스 밸류 하니까 1이네 1하고 a에 그냥 1을 넣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막 돌다가 T1이 이제 나 많이 쉬었으니까 내가 일할래 하고 일하던 거 그대로 중지하지 않고 그냥 a는 1 넣어버려요. 이미 T2가 a는 1 넣었는데, 그러니까 add는 2번 했는데 값은 1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가로채져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도 똑같이 한 번은 안 한 것처럼 되는 형태가 이제 바로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운영체제 시간에서 잘 배울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경쟁 조건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뮤터블, 불변형이에요. 불변형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스레드 접근하든 간에 얘네들이 특정한 값을 수정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기 때문에,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뮤터블 값들을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멀티 스레딩 환경, 막 수백만 명의 어떤 예를 들어 회원들이 막 접근을 하는 그 웹사이트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이뮤터블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이널이에요. 파이널 같은 경우는 불변성을 강제하기 위한 지정자예요. 그래서 이 파이널을 쓰면 값이 변하지 않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형이에요. 이 파이널은 불변성을 당연히 기본 자료형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요. 참조형은 보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참조하는 값만 바뀌지 않지 얘는 바뀔 수 있잖아요. 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얘는 파이널이라서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뭘 참조하는지는 바뀌지 않는데 이 객체 값 자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형 인스턴스 변수가 파이널 지정자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 참조는 변하지 않지만 객체 값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어적 복사라는 해결책이 있는데요. 뭐냐면 막 객체가 인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객체는 누군가한테 막 참조를 받고 있었겠죠? 그래서 얘를 받는 건 위험하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C라고 하면 C' 복사를 해요. 그래갖고 제 클래스 내에서 저만 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외부에 의해서 C'이 바뀌진 않겠죠. 왜냐면 저만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방어적 복사라는 걸 이용해서 변하지 않는 가변형 값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 쉘로우 카피, 딥 카피 이런 개념까지 가게 돼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오늘 쉬는 시간 없이 한번 끝내고 싶은데, 상속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는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상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상속의 한 방법이고요.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관련되지 않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명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구현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이걸 인터페이스 상속이라고 해요. 이 인터페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자바 프로그래머의 역량이 천지 차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컴퍼러블이에요. 컴퍼러블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데요. 컴퍼러블 같은 경우는 이 컴페어 툴을 항상 구현을 하도록 합니다. 이 컴페어 툴 같은 경우는 이런 메소드여야 해요. 그래서 이 a.compare to b를 했을 때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 b보다 크면 양수, 같으면 0을 리턴하는, 이 인트형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리고 이 compare to 메소드는 당연히 일관성을 지녀야 돼요. a가 b보다 크면 b는 a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만약 이상하게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컴퍼러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번 이 활용하는 예제를 보려고 해요. 이 sort client라는 코드인데요. 이 보시면 메인 코드가 있는데 n을 받아가지고 n개의 그 스트링을 받아요. 예를 들어 김, 한, 정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받아요. n개만큼 우리가 3 하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얘를 정렬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예요. 그때 이 arrays.sort라는 애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names라는 스트링 배열을 선언을 하고 여기 값을 채운 다음에 arrays.sort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얘네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배열이 정렬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접 정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스트링을 정렬하는 메소드라는 거겠죠. 이 array.sort가. 근데 우리가 인티저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스트링 배열을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인티저 배열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 해가지고 뭘 더 1, 3, 2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렬을 하면 1, 2, 3으로 출력이 돼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arrays.sort 하고 이 배열을 주면 얘가 알아서 이 배열을 정렬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같은 이름인데 얘는 인티저 배열이고 얘는 스트링 배열인데 그냥 둘 다 동작을 하네.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하면 가장 쉬운 구현은 오버로딩 하는 거죠. 이 arrays.sort에서 뭐 스트링 배열로도 한번 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 배열로도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렬하도록 하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오버로딩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메소드만 있고요. 이 컴퍼러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단 하나의 메소드로만 작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컴퍼러블 같은 경우는 아까 compare to를 구현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 compare to의 결과가 해당하는 객체와 크기 대소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 알려주는 그런 결과였어요. 이 스트링, 인티저, 더블, 그 외에 컴퍼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든 자료형들을 다 그냥 컴퍼러블 형으로 선언을 해서 array.sort를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arrays.sort는 public 이렇게 됐겠죠. public void 해가지고 sort 하는데 이 맥의 변수가 comparable이에요. comparable 그리고 array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comparable로 봤잖아요. 이 comparable 자료형에 compare to를 호출을 하면 해당 변수의 실제 자료형을 자바는 알고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자료형의 compare to 메소드를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들어오든 스트링이 들어오든 인티저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얘가 comparable만 구현하고 있으면 compare to 호출해서 그 두 개의 객체의 대소 비교만 할 수 있으면 정렬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단 하나의 메소드로 모든 컴퍼러블을 구현하는 객체에 대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지금 메소드가 구현이 된 거예요. 이러한 걸 다형성, 폴리모르피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적으로 뭔가 그 매핑을 한다 해서 다이나믹 디스패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운터라는 애도 우리가 만든 카운터도 컴퍼러블을 구현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mplements comparable을 쓰면 이 컴퍼러블을 구현하게 되는 그런 클래스로 변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 compare to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compare to를 구현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요. 컴파일 에러가 나고 적절히 정의를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내 카운터가 b, 이 인자로 들어온 b 카운트보다 더 크면 플러스 1, 작으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호출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호출해 놨으면 이제 다음에 array.sort 해가지고 소트해서 만약에 이 카운터스 배열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얘가 알아서 얘를 호출해가지고 그 대소 비교를 안 다음에 그 정렬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퍼러블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자료형에 대응하게 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힘이 이렇다라는 거고, 또 다른 예제는 적분이에요. 적분이고, 이 인터페이스의 위력을 소개하는 또 다른 예제인데, 이 과학 분야에서 함수를 통한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미적분, 제곱근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적분은 함수 여기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 구분구적법 배우죠, 고등학생 때. 그래서 구분구적법 뭐냐면 아주 작은 정사각형들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들로 쪼개가지고 얘네들 넓이를 다 합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너비가 크면 클수록, 이 큰 덩어리일수록 당연히 오차가 크지만 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가 0에 수렴하면서 적분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아주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방법이죠. 이 프로그래밍은 막 1000번이면 1000번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으로 적분을 구하는 게 아주 좋은 예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자는 이런 메소드를 제안을 해요.
어떤 메소드냐면 이 integrate라는 적분 메소드를 제안을 하는데, 적분이란 건 결국 우리 인테그랄 a, b, 뭐 dx 해가지고 x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a 시작하는 범위, b 그 끝나는 범위, 그 다음에 함수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n 그래서 직사각형을 몇 개로 나눌 건지 그거를 추가적으로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자를 이렇게 함수로 받았어요. fx라는 함수를 받아가지고 일단 델타를 선언해요. 델타 같은 경우는 이 직사각형의 너비가 되거든요. 직사각형의 너비인데 여기가 b고 a면 b-a, 즉 이만큼의 차이에서 n개로 나눈 게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너비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죠. 어떻게 더하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홈은 돌면서 하나하나 더해 갑니다. 더해 가는데 아래 너비 같은 경우는 이 델타가 되겠고요.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이 fx에 넣은 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곱하기 i,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이 각각의 함수값들을 얻어가지고 곱해가지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걔네들을 썸에 다 넣어서 적분을 한다 라는 건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바는 이렇게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바는 매개 변수로 메소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급 객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한번 제가 직접 코딩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한번 myfuncti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하냐면 evaluate 그래서 어떤 더블형 x를 받아가지고 더블 곱수로 y 함수를 그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fx를 구현하는 거죠. fx 구현, f라고 할게요. 그냥 좀 더 쉽게 fx 구현해가지고 저는 이제 y는 뭐 3x 제곱 이걸 한번 리턴을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x 곱하기 x 그리고 얘를 곱하기 3 할 수 있겠죠. 그럼 3x 제곱 리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적분을 하고 싶어요. 적분을 하고 싶어갖고 이 rectangle rule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rectangle rule이라는 거 만들고, 이거는 제가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해놔가지고 이런 것도 아까 썼던 적분 건데, 문제는 이게 안 되죠. 자바에서 이렇게 함수를 넣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일단은 myfunction을 그냥 받을 거예요. f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f 우리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죠? a 플러스 델타 곱하기 i 플러스 0.5 이거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오류가 나지? 이렇게 해서 return sum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메인문을 한번 해볼게요. void main string argument 해가지고 우리가 rectangle 룰에 지금 스태틱이 아니죠. public static double 뭐 왜 문제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integrate 해가지고 new myfunction 하고 0부터 1까지 1000 나눠볼 수 있죠. 이게 넓이가 되겠죠. 넓이 영어로 뭐죠? 사이즈 몰라, a라고 하죠. 그리고 system out println 해가지고 a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 3x 제곱이 지금 rectangle rule이라는 클래스 integra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적분이 될 거예요. 1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적분이 잘 됐죠. 왜냐면 3x 제곱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되고 0부터 1 x 그럼 1 세제곱이 되니까 1이 나와야죠. 그래서 1이 지금 잘 나왔어요. 만으로 하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지금 9가 6개 있었는데 9가 한 8개 9개로 변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봤어요? 치킨 게임이라고 해서 이 누가 더 배포가 큰가 이거를 가리는 게임이거든요. 뭐냐면
서로 딱 사막에서 자동차를 마주보고 멀리서부터 딱 엑셀을 밟아 둘 다. 그러면 마주보고 가니까 언젠간 부딪힐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 이때 누군가가 이제 부딪히면 둘 다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누군가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한 사람 치킨이 되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안 피하고 그냥 앞으로 쭉 밀고 간 사람이 승자가 되고 피한 사람은 패자가 돼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치킨 게임이라고. 이 치킨 게임을 승리하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난 절대 피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갈 거다라는 걸 상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브레이크를 떼고 핸들 고정하고 엑셀만 그냥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속도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T초가 지났을 때 자동차의 속도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치킨 게임 칸은 이제 생성자 만들어야죠. 치킨 게임 칸은 뭐 예를 들어 더블 해가지고 그 가속도를 받아요. 이 차가 뭐 후져가지고 가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빨라서 가속도가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엑셀 해가지고 이 초기화를 합니다. 디스 엑셀에 엑셀 넣습니다. 그러고 T초가 지나면 속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calculate speed 해서 더블 T T초가 지났을 때 속도를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가속도는 그냥 막 증가하니까 그냥 T 곱하기 엑셀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사막에서 이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속도도 중요한데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언제 부딪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동한 거리도 T초가 지났을 때 얘네가 얼마나 이동했나 그것도 알고 싶어요. 이동한 거리는 속도의 적분이잖아요. 그쵸? 거리는 속도의 적분이에요. 속도의 적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이 렉탱글 룰이라는 애한테서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또 뉴 치킨 게임 카에서 한번 써볼게요. 치킨 게임 카에서 뭐 3.0 넣고 0부터 t까지 100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public double calculate distance 해가지고 t초까지 이동한 어떤 거리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건 객체니까 자기 자신을 넘겨요. 자기 자신을 넘기면 얘가 알아서 이 스피드를 호출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 말 이해되죠? 이 거리는 속도의 적분이니까 지금 인테그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인테그레이트가 my 펑션 f만 받고 있어요. 이 치킨 게임 칸은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오버로딩 할 수 있을까요? 치킨 게임 카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f. calculate speed 해서 이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return 해가지고 하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ument 해가지고 치킨 게임 카 c new 치킨 게임 카 뭐 속도가 3초 3씩 증가하는 그런 치킨 게임 카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수아웃 해볼 수 있겠죠. 시스템 프린트 ln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c calculate distance에서 우리가 3초가 지났을 때 얘가 얼마나 움직였을까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3.5만큼 움직였대요.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이게 이상해요. 지금 인테그레이트 구현된 게. 다시 한번 이제 그림만 볼게요. 이 코드가 잘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펜이 어딨죠? 지금 우리 렉탱글 룰이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my 펑션을 받아가지고 적분을 해주기도 하고요. 치킨 게임 카를 이용해서 적분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가 뭔가 이상해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뭐냐면 이 렉탱글 룰이 얘네들을 의존을 하고 있어요. 만약 적분을 해야 되는 새로운 자료형이 생겨요. 몰라요. 뭐 C라고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또 오버로딩 해줘야 돼요? 이건 뭔가 의존관계가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이용을 해서 의존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여기 사이에 두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얘는 이 인터페이스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 권력자가 쥐는 거예요, 사실. 이 렉탱글 룰을 가지고 이 만든 프로그래머가 권력자 아니겠어요? 라이브러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이 권력자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인터페이스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야, 마이 펑션, 치킨 게임 카 아니면 다른 클래스 니네가 적분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구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렉탱글 룰이라는 애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바로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은 뭘 하냐? 더블형을 리턴을 해요. 그래서 evaluate 해가지고 더블 x 하면 이 x를 넣으면 y를 리턴해주는 그런 펑션을 구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렉탱글 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public stat 이걸 똑같이 만들어요. 똑같이 만드는데 똑같이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펑션을 받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받는데 펑션은 evaluate라는 애를 항상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펑션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얘를 호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가 필요 없어요. 대신 어떻게 하냐? 치킨 게임 카가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 너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펑션을 구현해 하는 거예요. 그럼 펑션은 뭘 구현해야 돼요? 이 evaluate라는 애를 구현을 해야 돼요. evaluate는 아까 뭐였어요? calculate speed였죠. 그래서 x를 받아가지고 리턴하도록 해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적분이 돼요. 이 my 펑션도 한번 구현을 할게요. implement 펑션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evaluate를 구현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return fx 하면 되겠죠. 기존에 교환된 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run my 펑션 해보면 똑같이 결과 나오죠. 치킨 게임 카 같은 경우도 똑같이 13.5가 나와요. 근데 렉탱글 룰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오버로딩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 렉탱글 룰을 활용하고 싶은 my 펑션과 치킨 게임 카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함으로써 렉탱글 룰이 원하는 무언가를 제공을 해주죠. 렉탱글 룰은 얘만 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가 아주 위력적인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원하는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클라이언트들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으면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유연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이 인터페이스의 힘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갈게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 이벤트 베이스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스윙 쓰면서 프로젝트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철학들이 다 이 프레임워크에 다 녹아 들어있어요. 특히 이 GUI 프레임워크에서는 리스너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GUI의 행위를 좀 확장을 하거든요. 이 리스너는 옵저버라고도 해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요. 옵저버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이 자바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GUI 프로그램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버튼이 눌렸을 때 내가 이렇게 딱 눌렀어요.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GUI 프레임워크, 즉 이거를 구현한 프로그래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 버튼 눌렸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원할지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 버튼 눌렀을 때 뭐 출력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뭐 창을 띄울 건지 그거를 프레임워크 만든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무당도 아니고. 근데 버튼을 눌렸을 때 어쨌거나 이 처리하는 로직 있잖아요.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버튼 클래스를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그건 아니죠.
클릭 이벤트 처리하는 클래스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스윙한테 있잖아요. GUI한테. 근데 어쨌거나 버튼 눌렸을 때 분명 처리하는 건 얘네인데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바로 이 리스너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바 스윙의 버튼은 이 액션 리스너라는 애를 관리를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버튼 B하고 버튼 하나 생성을 하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버튼이 보이는데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add 액션 리스너를 한다라는 거예요. add 액션 리스너를 하고 액션 리스너 지금 이거는 이제 익명 객체를 하나 그냥 만든 거예요.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예요. 얘가 인터페이스고 지금 딱 보면 알 수 있죠. 액션 퍼폼드라는 애를 요구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만든 거예요. new 액션 리스너 해가지고 그냥 액션 퍼폼드를 구현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그냥 임의로 객체를 하나 만든 건데 여기에 뭔가를 구현하잖아요. 그럼 아까 적분이랑 똑같아요. 이 버튼은 얘네를 받아가지고 얘네 메소드들을 대신 호출해줘요. 버튼 클릭될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버튼 클릭드라는 어떤 내부적인 메소드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액션 리스너들 있죠. 돌아요. 액션 리스너 L에 대해서 우리 자기가 갖고 있는 리스너스들 이렇게 보이치문 이용해서 뭐 하냐면 L 액션 퍼폼드 호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튼이 클릭될 때 저희가 넣었던 액션 리스너가 버튼 클릭될 때 여기서 호출이 돼요. 그러면 버튼 클릭될 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지 정의를 하면 마치 버튼 클릭할 때 우리가 행위를 추가한 것처럼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 리스너들한테 야 버튼 눌렸으니까 니네 할 것 해 하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버튼 행위를 앞으로 이제 넣고 싶을 때는 이런 add 액션 리스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안드로이드도 다 똑같이 동작을 해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이 있으면 이 리스너라는 걸 똑같이 봤을 텐데 다 이런 어떤 옵저버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패턴을 이용해서 행위를 추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뭘 요구하냐? 행위의 틀만 요구해요.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구현하면 돼 라는 것만 요구를 하고 그 세부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자바에서 동적 디스패치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다루는 메커니즘만 정의를 해놓으면 이제 세부 구현은 알아서 클라이언트가 제공을 하고 어떤 행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위력적인 프로그램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고 잘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 타이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서브 타이핑이 여러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속이에요. 익스텐드 키워드를 쓰는 그런 상속이고 엄밀히 따지면 상속은 정말 사용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의 원칙들이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건 뭐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고 해서 뭐 그 위에 부모를 이제 자식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을 지키려면 생각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상속의 코드들 중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코드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속을 사실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좀 조언은 그냥 상속 쓰지 마라.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캡슐화와 거리가 멀어요. 이 부모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하잖아요. 이렇게 상속하잖아요. 그럼 우리 오버라이딩 할 수 있거든요.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지 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앱스트랙트 이런 게 아닌데도 그냥 부모 나는 이 부모 메소드 좀 싫은데? 하고 지 맘대로 오버라이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만 하면 부모의 메소드를 다 바꾸어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쨌거나 자식이니까 마치 부모 클래스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어떤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페어런트 P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메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칠드런으로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딩 하고 이 뿌에 이 칠드런 넣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가 정확히 동작할까요?
동작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버라이딩 한 메소드들이 다 개같이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동작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게 바로 상속이에요. 상속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생각보다 이제 그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활용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사용하는 것은 보통은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상속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것들, 보통 상속이 필요한 것들, 특히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런 가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가 필요한 경우는 웬만해서 좀 인터페이스로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형 설계하는 것에서 이제 특히 좀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 많이 다뤄봤는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 스터디는 마치겠습니다. 다들 좀 듣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특히 좀 오늘 한 내용들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